성실한 삶의 향기, 평화로운 부엌. 명절 아침에 맑고 서늘한 공기가 아직 잠들어 있는 서울 외곽의 단독 주택 정원을 휘감고 있었다. 김만복 70세 씨는 새벽 대바람부터 부엌에 들어와 있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성실과 정직으로 일궈 왔고 그 미덕은 만복 씨의 모든 행동에 깊이 배어 있었다. 만복 씨의 부엌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인 세월의 윤기가 감도는 나무 도마, 날카롭게 잘 관리된 식칼, 그리고 노쇠 유기 그릇들이 그의 검소하지만 단정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다 됐어요? 뒤에서 들려온 작고 맑은 목소리는 손녀 아린 10세이었다. 아린이는 할아버지가 차려주는 명절 아침상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만복 씨는 퉁퉁 부은 손으로 능숙하게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그는 손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며느리도 깨서 내려올 시간이다. 곧 계단을 통해 며느리 수진 40대 초반이 내려왔다. 수진은 단정하고 야무진 인상이었다. 그녀는 남편 영호가 아닌 시아버지 만복 씨에게서 언제나 깊은 존경과 신뢰를 느꼈다. 만복 씨는 수진에게는 딸과 같은 마음이었고 수진 역시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아버지, 제가 마무리할게요. 조금이라도 쉬세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다 하련다. 너는 아린이랑 이야기나 나누고 있어라.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만복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소박한 기쁨이 묻어났다. 그에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평생을 지탱해 온 삶의 지혜이자 가족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유일한 자랑거리인 이 단단한 가정을 지키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들의 부엌에는 정갈한 음식 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의 온기가 가득했다. 만복 씨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건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고요함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균열의 시작, 아들의 도착. 오전 10시경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기다리던 아들 영호 40대 중반의 도착이었다. 만복 씨의 얼굴에서 잔잔했던 웃음기가 미묘하게 사라졌다. 아린이는 아빠 하며 달려갔지만 영호의 표정은 피곤하고 어두웠다. 영호는 명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빈손이었다. 게다가 겉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보다 먼저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박았다. 너는 명절에 빈손으로 오냐?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니? 만복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무거웠다. 영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대충 대답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신이 없어서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그의 말투에서는 형식적인 사과만이 느껴질 뿐 명절을 대하는 진정한 경의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다. 만복 씨는 고요함 속에서 아들의 상태를 관찰했다. 영호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몸짓은 초조했다. 평소의 무책임한 모습과는 다른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다. 첫 번째 충돌, 재산을 둘러싼 노골적인 요구.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만복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위로 영호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과 아린이는 애써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지만 영호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불안한 기색만 내비쳤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영호는 벼르기라도 한 듯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급한 일이에요. 영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언급한 것은 만복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서울 변두리지만 가치가 높은 소규모 토지였다. 아버지, 그 동네 땅값이 지금 마지막으로 오를 기회래요. 제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수십 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그 땅 저에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만복 씨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평생 아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만복 씨는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다. 영호야, 내가 말하는 그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왜 내게 갑자기 필요하냐? 아버지,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저 지금 정말 절박해요. 이거 잘 되면 아버지 노후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젠 자식 키우잖아요. 저도 좀 사장님처럼 폼나게 살아봐야죠. 영호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는 탐욕과 짜증에 가까웠다. 만복 씨는 아들의 눈에서 성실한 노력이 아닌 일확천금을 바라는 허황된 욕망과 낯선 절박함을 읽었다. 만복 씨의 침착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되었다. 그는 아들의 무례함에 대응하기보다 아들의 절박함 뒤에 숨겨진 더 큰 위험을 탐지하려 했다. 현명함의 발동과 갈등의 그림자. 만복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아이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기나 속임수에 휘말렸구나. 평생을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얻은 만복 씨의 삶의 지혜는 아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알았다. 갑자기 그런 큰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 너도 알다시피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다. 내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내 동생들까지 생각해야 한다. 오늘은 명절이니 그 이야기는 그만해라. 내가 차분히 생각해보고 다음 주 안으로 연락하겠다. 만복 씨는 분노를 억누르고 상황을 판단하며 시간을 벌기로 결정했다. 그의 눈빛은 며느리 수진을 향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밥상 밑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남편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침착함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만복 씨는 아린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화로운 아침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만 만복 씨는 이 균열이 온 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요했던 가족의 일상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만복 씨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는 아들 영호를 보호하는 동시에 남은 가족과 평생을 지켜온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짜기 시작했다. 탐욕의 그림자, 짙어지는 이기심. 만복 씨의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영호에게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으나 영호는 이를 재산을 얻기 위한 교섭의 여지로 해석했다. 명절 오후 내내 영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탐욕과 무례함에 잠식되어 갔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땅,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나 동생이나 똑같이 나눠 가질 거잖아요. 그럴 거면 지금 저한테 몰아주세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나머지 형제들 몫까지 제가 다 현금으로 챙겨줄 수 있어요. 아버지도 편하시고요. 만복 씨는 끓어오르는 속을 억눌렀다. 아들의 말에는 부모의 유산을 그저 미래, 몫으로만 여기는 물질만능주의와 세대 간의 단절이 명확히 드러났다. 만복 씨가 평생 동안 노동의 가치와 성실함을 가르쳤건만 아들은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일확천금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내 사업을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영호야. 내 사업이 정직하고 건전한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지. 평생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 말은 내 귀에는 잔소리로만 들리니. 만복 씨는 침착하게 아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아버지, 그게 바로 세대 차이예요. 요즘 세상은 무식하게 땀 흘려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정보력과 배짱으로 돈을 버는 시대예요. 아버지의 낡은 방식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영호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낡았다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이 말은 만복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에게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고인이 된 아내와의 약속,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 담긴 삶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수상한 단서와 위험한 전화통화. 만복 씨는 영호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 불안함이 단순한 압박감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식사 후 거실에서 잠시 혼자 전화를 받는 영호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되었다.
영호는 급히 방 밖으로 나가 구석진 현관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만복 씨는 무심한 척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네, 팀장님. 제가 오늘 안에 어떻게든 확답을 받아낼게요. 아니요, 아버지가 좀 완고하셔서요. 원금 보장은 확실한 거죠? 아, 네네. 최소 3배 말씀이시죠? 제가 일단 2억만 해결하면 되는데 아버지 땅 담보 잡으면 충분합니다. 만복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팀장 원금 보장 최소 3배 그리고 2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담보 언급은 영호가 평범한 투기가 아닌 조직적이고 위험한 사기성 금융 상품이나 다단계 사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명확히 시사했다. 특히 오늘 안에 확답이라는 말은 영호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뜻했다. 만복 씨는 신문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리는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구해야 했고 동시에 이 위험한 사기 세력으로부터 가족의 남은 재산을 지켜야 했다. 만복 씨는 자신이 재산이라는 미끼를 통해 영호 배우의 그림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고뇌와 침묵의 결심. 밤이 깊어지자 만복 씨는 안방 침대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정원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부성에 비해서 분노,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절망에 가까웠다. 평생 성실하게 일군 재산을 아들은 한순간에 탐욕으로 날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애끓는 부성애가 남아 있었다. 아들이 이대로 사기 집단의 수렁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놔둘 수는 없었다. 가족의 보호 만복 씨는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며느리 수진과 손녀 아린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재산은 영호의 도박 자금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미래와 삶의 울타리였다. 만복 씨는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기로 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닌 지혜와 치밀함의 싸움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영호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연기하며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대신 내 방식대로 해야지. 만복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가족 다이어리와 법률 서적, 그리고 토지의 등기부등본 복사본이었다. 그의 평생의 지혜와 침착함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영호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게 쉽게 얻을 수 없는 목표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동시에 법적으로는 재산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이종의 방패를 세우는 것이었다. 며느리 수진의 불안과 조력자로서의 등장. 만복 씨가 서재에 불을 밝히고 있을 때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주무시지 않고 괜찮으세요? 수진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과 시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만복 씨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영호가 매우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수진아, 내 남편이 지금 정신을 놓고 있다. 어디에 홀렸는지 모를 일에 내 미래와 아린이의 삶을 걸고 싶어 해. 나는 그럴 수 없다. 만복 씨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 영호를 믿기보다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시아버지 만복 씨의 인격과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영호가 가정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까요? 저도 아린이를 지켜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옹호하는 대신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만복 씨는 수진의 결단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알았다. 수진은 영호의 일상과 심리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당분간 영호에게는 내가 내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해주렴. 그리고 영호가 하는 모든 통화, 만나는 사람, 들고 오는 문서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만복 씨는 수진에게 정보 수집이라는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고 만복 씨의 노련한 지혜와 며느리의 헌신적인 조력이 결합된 가족 보호를 위한 치밀한 공조가 이 밤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재산을 둘러싼 탐욕의 그림자가 온 집안을 덮치기 시작했지만 만복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탐욕을 넘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재산 공방과 심리적 덫. 다음 날 아침 만복 씨는 아들 영호와의 재산 공방에 들어섰다. 만복 씨의 전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영호와 그 배후 세력이 이 땅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상을 주어 시간을 보는 것이었다. 어제 내 말 밤새도록 생각해봤다. 만복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영호를 마주했다. 내가 말하는 사업이 정말 돈이 되는 거라면 왜 내 힘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이 늙은이의 땅에 기생하려 드느냐. 내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말한 팀장이라는 사람도 당장 여기로 데려와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다. 만복 씨의 요구는 영호에게 당혹감을 안겼다. 영호는 순순히 돈을 받을 생각만 했지 아버지가 객관적인 검토를 요구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 그건 좀 사업 계획서는 기밀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바쁘셔서 여기 오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저 믿고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영호의 반응은 만복 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정직한 사업이라면 투자 설명서를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만복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영호의 편을 들어주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내가 그렇게 절박한데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이 땅은 내 명의가 아니다. 10년 전부터 신탁처럼 법률적으로 묶어뒀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나 자식들 간의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만들어 둔 안전장치다. 만복 씨는 의도적으로 신탁이라는 법률 용어를 언급하며 재산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는 영호 배우의 사기 세력이 만복 씨의 재산을 단기간에 강탈하기 어렵다는 심리적 덫을 놓는 행위였다. 신탁이요? 그런 말씀은 처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영호는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장 풀 수는 없다. 변호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데만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게다. 그 사이에 내 사업이 망가지면 나도 안타깝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만복 씨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이 시간은 그가 영호 배우를 파헤치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들을 사기의 늪에서 건져낼 마지막 기회였다. 며느리 수진과의 은밀한 공조. 만복 씨는 서재에서 며느리 수진을 은밀히 만났다. 수진은 밤사이 영호의 수상한 행동을 꼼꼼히 기록한 메모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어젯밤에 영호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간이 없다.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침대 밑에 숨기더군요. 제가 몰래 봤는데 오에셋 투자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 80%라는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보고는 만복 씨의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아들이 엮인 것은 투자가 아닌 거의 확정적인 사기였다. 수진은 더 이상 남편을 두둔하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은 오직 딸 아린과 시아버지가 지켜온 가정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잘했다,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켰다. 저 계약서가 바로 내 남편을 구출할 증거가 될 게다. 만복 씨는 수진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만복 씨는 수진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맡겼다.
영호의 행동 감시 및 기록 영호가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문서를 가져오는지, 특히 돈을 입금하려는 시도가 포착되면 즉시 알려줄 것. 은밀한 서류 확보 영호가 숨긴 OO에셋 투자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 원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일상 연기 영호에게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만나 신탁. 문제를 풀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 것. 수지는 긴장했지만 이 은밀한 공조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용기 있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밤 영호가 잠든 틈을 타 침대 밑에서 계약서를 꺼내 희미한 휴대폰 불빛으로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손녀의 순수함이 던진 단서. 긴장감이 맴도는 집안에서 만복 씨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손녀 아린이었다. 아린이는 할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할아버지, 아빠는 왜 맨날 저 아저씨랑 통화해요? 아빠가 어제 이 돈이 안 들어오면 나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 아빠를 때려요? 아린이의 순진한 질문은 만복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아린이가 언급한 저 아저씨의 정체는 영호가 만나는 사기꾼 중 한 명임이 분명했다. 만복 씨는 아린이에게 그 아저씨의 외모 특징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저씨 키는 크니? 안경은 썼니? 옷은 어떤 색깔이었어? 응. 반짝반짝한 금색 시계를 차고 머리가 아주 미끌미끌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맨날 소리를 질러요. 돈 빨리 가져오라고. 만복 씨는 아린이가 포착한 금색 시계와 미끌미끌한 머리가령 과도하게 재를 바르려는 특징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성실한 노동자가 아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손녀의 순수함이 던진 무의식적인 단서는 만복 씨의 계획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법적 방어막 구축 치밀한 준비. 만복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수진이 찍어 보낸 투자계약서 사진과 영호의 초조함은 시간이 없음을 말해 주었다. 만복 씨는 곧바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만복 씨의 평생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쌓아 올린 신뢰 덕분에 변호사는 만복 씨의 긴급한 상황을 듣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